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영상으로 정말 오랜만에 만나죠. 오늘은 드디어 서양윤리 접근, 중요한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요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덕윤리 시간입니다. 사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방금 보고 왔던 다 잘 보고 왔죠? 거기에 다 잘 담겨 있는데요. 선생님 덕윤리 볼 때마다 뭔가 감동적일 때도 있고 공감 가는 것도 막 많고 그렇지 이게 윤리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이랑 가장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윤리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 덕윤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뭐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봤을 때 일단 이 윤리라는 건 옳고 그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말해주는 건데 덕윤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말 그대로 덕. 자네 참 덕스럽구만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 우리 도덕적이다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의 뭐 성품이 참 발라. 저 사람은 인성이 참 됐어. 그 사람의 이런 모습,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여기서 본받고 싶은 점이 참 많아. 도덕적인 모범이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평소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요. 바로 덕윤리는 개인의 품성, 개인의 성품, 덕성, 인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덕윤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그림 그려놓은 거에 보면 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삶이 바람직한 삶일까? 이런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윤리가 바로 덕윤리입니다. 그리고 이 덕윤리를 주장한 두 가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덕윤리의 가장 그 사상적 기반을 마련해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다들 알고 있죠? 우리 작년에 행복단원 할 때 배웠었던 통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의 특징이 뭘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현대에 들어서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계승해서 다시 부활하게 한 그 맥킨타이어나 마이클 샌델 이런 사람들이 왜 부활시켰는지 근대 윤리를 비판하면서 부활했겠죠, 그죠? 기존의 윤리는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덕윤리를 만들자, 덕윤리를 다시 부흥시키자 이렇게 만든 거겠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뭘지. 즉, 두 번째 중요한 점은 근대 원리 중심, 원칙 중심 윤리와의 비교되는 차이점. 요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우리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덕윤리는 행위자의 품성과 덕성을 중시하는 윤리예요. 그래서 의무론이랑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다시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요 의무론이랑 공리주의를 우리는 다 통틀어서 근대에 있었거든요. 근대의 원칙윤리 또는 원리중심윤리 이렇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의무로는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너 의무에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 이런 원칙을 따지죠. 그리고 공리주의는 너가 하는 행동이 결과가 공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런 원칙, 기준을 딱 두고 이 행위가 거기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이 행위가 그 공리주의가 말하는 결과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말하죠. 예를 들어 자연법은 선을 행하고 악을 추구하라 이거에 따랐는가?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거에 따른 행동인가? 이거를 봤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윤리가 필요하대. 즉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고 공동체의 전통을 강조해야 된대. 이거를 우리 예시를 들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예는 우리 트롤리 딜레마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이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근데 심지어 신호체계도 지금 고장난 것 같아. 이 열차에서 뭐 문제가 있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열차가 그대로 직진을 하게 된다면 여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무 죄 없는 인부 5명이 정말 끔찍한 사고를 당할 것 같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이 레버를 돌리게 되면
몇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비상철로로 기차가 비상 급하게 이동하면서 여기로 지나갈 수 있대.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여기는 쓰지 않는 곳이라서 어떤 지나가는 무고한 한 사람이 있는 거지. 이때 한 사람을 살리는 게 맞을까? 5명을 살리는 게 맞을까?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 근데 우리 이거 윤리 이론 다룰 때 행위를 따졌죠. 우리 누가 이 사람이 어떤 품성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이 똑같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있고 5명의 인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거를 나는 육교 위에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목격하고 내 옆에 엄청 큰 사람을 밀쳐서 떨어뜨리면 기차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때 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공리주의 원칙으로 따지는 거 맞는 걸까? 행위중심 맞는 걸까? 사실 이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작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영상 봤었죠. 그 책을 쓴 사람이 더귤리 학자예요. 이거 이렇게 원칙으로 따지는 거 문제 있지 않냐. 우리가 이 사람의 인성을 봐야지. 이 구체적인 맥락을 따져야지. 이 좋은 공동체, 좋은 사람 이런 거를 우리 중점으로 봐야지 단순히 이렇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원칙에 따르는 게 맞는 걸까? 그치? 그리고 우리 지갑 주워주는 것도 얘기했었죠. 우리 이 예시를 이렇게 오래 쓸지도 몰랐는데 그때도 친구들이 지갑을 주웠어.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야,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의무야. 아니 최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서 나는 이거 맨날 얘 이거 지갑 주인 보니까 맨날 PC방만 가네. 이 돈을 차라리 우리 사회에 기부하자. 이게 더 공리의 원리에 맞다. 지금 얘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만 따라서 보고 있죠. 즉 행위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만 보고 있죠.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어야 하는지, 이 아이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 문화여야 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분 물건을 주면 주인에게 돌려줍시다 라는 원칙이 있고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이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물건을 주었어.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물건을 주어주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 다들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배려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인성교육을 해.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원칙이 없더라도 그냥 우리가 뭐 물건을 줍거나 뭐 갈등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내 인성이 좋으니까 이게 옳다고 배웠으니까 우리 도어고등학교 친구들은 이런 문화 속에 사니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 게 맞을까? 후자가 맞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예시 하나 더 볼까요? 선생님이랑 많이 얘기했던 그 안락사 불치병에 걸린 A씨를 치료해주는 게 맞을까? 이 의사의 아주 깊은 고민 이때 안락사를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행위만 보고 있죠. 이 의사가 어떤 의사여야 하는지 선생님 재작년인가 꿈이 의사였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이국종 의사가 너무 멋있대. 그 정의감, 잘못된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정신, 그리고 낭만부터 김사부 거기에 나오는 막 현명한 막 그런 어떤 문제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막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런 의사가 돼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윤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등장한 게 더귤리예요. 그래서 행위자의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너무 이 개인의 행동 또는 개인의 자유, 권리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공동체의 전통을 무시한 기존의 근대 원칙 원리 윤리, 즉 의무론과 공리주의와 같은 윤리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더귤리의 사상적인 기반을 마련해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한번 먼저 배워볼 건데요. 우리 한번 쭉 훑어보니까 일단 목적론적 세계관이라는 걸 얘기하네. 이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고 덕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래. 그러면 그 덕이 대체 뭔데?
우린 덕윤리를 배우는 거니까 덕이 중요하겠네. 특히 도덕적, 우리 성품이랑 관련된 덕이 중요하겠네. 덕은 이런 게 있대. 그리고 그 덕을 이렇게 중용이라고 하나 봐. 중용의 특징이 나오네. 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의 인간의 삶? 그 안에서 덕성을 발휘하는 거?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것 같네. 그럼 이렇게 훑어본 다음에 한번 자세히 봅시다. 우리 항상 윤리를 배울 때 선생님 사람에 대해서 먼저 보고 배우죠. 물리는 사물의 원리, 윤리는 인간관계에서의 이치, 도리 이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까지도 보네요. 일단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좋은데요.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거나 작년에 영상을 열심히 봤던 친구들은 아마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날 텐데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아름다운 소리 연주를 할 수 있는 플루트가 있어. 근데 이 플루트가 너무 예쁘다. 그리고 나는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나는 플루트를 우리 집에 가져다가 전시를 하고 싶다. 나한테 팔아주세요 라고 말했어. 그때 이 플루트 연주자인 나는 이거를 파는 게 맞는 걸까? 라고 했을 때 덕윤리 학자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플루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연주를 하는 거잖아. 플루트 소리를 내는 거잖아. 근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전시품으로 전락하는 건 플루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해.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는 각자 고유한 기능이 있고 그 고유한 기능을 그대로 발휘할 때 덕이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곧 목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게 곧 모든 존재의 행복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봅시다. 이 모든 존재는 목적이 존재한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학교 오면서 봤던 요새 푸릇푸릇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지금만 볼 수 있는 이 잎의 색들이니까 잘 보고 마음에 담아두고 이렇게 가끔 하늘이나 자연도 보고 멍도 때리고 해보세요. 이거 되게 건강한 거래요. 어쨌든 이 나무도 있을 거고 이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는 선생님인가? 그런 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요새 새 엄청 많이 울던데 막 이런 귀여운 새도 있을 거고 등등 이런 모든 세계의 목적이 존재한대. 이 나무는 사실 도토리 나무야. 그래서 가을에 도토리가 열려. 도토리가 뿅 떨어지겠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원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작은 도토리 안에도 목적이 존재한대. 어떤 목적? 나중에 내가 커서 상수리나무가 다시 되고 싶은 이런 목적. 그래서 상수리나무가 돼서 도토리 열매도 맺고 그리고 이 열매를 먹는 다람쥐 어떻게 그러지? 다람쥐? 다람쥐한테 맛있는 먹이도 제공해주고 이런 목적이 있대.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다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환경윤리 할 때 막 그런 얘기 나오거든.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여러분 지금 왜 살아요? 지금 왜 공부해요? 내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요. 좋은 성적을 왜 얻고 싶은데요? 왜냐면 저는 좋은 대학교에 가려고요. 무슨 과를 가려고요. 우리 작년에 우리 반 친구 중에 나는 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거기는 왜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되려고요. 이렇게 계속 타고 가다 보면 선생님이 왜 되고 싶은데? 결혼은 왜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그 끝에는 행복이 있대.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럼 우리 돈이 너무 예뻐. 이 돈을 내가 이렇게 막 감상하고 싶어. 이래서 돈을 벌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등등 결국에 행복을 위한 거야. 즉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봐. 오 그렇대.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행복은 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야? 행복은 덕을 따르는 삶을 살 때 행복해질 수 있대.
그러면 드디어 우리 핵심, 이 덕윤리에서 말하는 그 덕이 뭔지 일단 알아야겠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열심히 따르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네요. 그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성적 덕, 두 번째는 도덕적 덕. 아까 우리 플루트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그 곧 자기의 고유한 기능이라서 그거를 잘 발휘할 때 덕이 있다, 아랫대가 있다 이렇게 말하듯이 인간에게 가진 고유한 기능은 뭐 이성 이런 것들을 말해요. 우리 또 이성이 나오네. 이성을 내가 잘 발휘해서 지금 윤리 수업을 열심히 들어. 그리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 수학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도 생기고 윤리 사상가에 대한 이해를 막 돕고 이렇게 해. 이런 것들을 통할 때 나는 지성적 덕이 생긴대. 이 지성적 덕은 뭐를 통해서 생기냐면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봐. 이미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야? 만들어진 거야? 형성된 거.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있네요. 뭐 수학적 지식, 뭐 막 국어적 지식 이런 거는 알겠는데 실천적 지혜가 뭘까? 얘들아, 실천적 지혜. 실천적 지혜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랑 우리 윤리 제일 처음 배울 때 배웠던 개념인데 바로 도덕적 덕이 뭔지 아는 거. 내가 친구들이랑 갈등 상황이 생겼어. 이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 걸까?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끼어들지도 않으면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 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배려하고 적절하게 용기를 내고 도와주는 걸까? 이런 도덕적인 행동이 뭔지를 알고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야. 즉 우리가 수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는 것도 지식이지만 이게 도덕인지 아닌지 아는 것도 지식이라고 보는 거야.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게 나쁜 건지를 모르고 저 범죄를 저질렀지? 저 무식한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 그러니 우리 도덕이라는 것도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지식 중에 우리가 올바른 게 뭔지 아는 사람. 그래서 실천적 지혜는 도덕, 즉 선생님이 이따 배울 도덕을 중용이라고 하거든. 중용을 알고 아니까 당연히 실천할 수도 있는 능력. 그래서 쌤이 예전에 실천적 지혜의 뜻은 실천을 포함한 지혜야 라고 가르쳐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개념이 여기 떠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실천적 지혜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그 도덕적인 행동들 이건 뭐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도덕적 덕이 형성되는 건데 이 도덕적 덕이라는 건 아까처럼 내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 내가 공식을 이해했어. 그 수학 문제를 풀어. 이렇게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걸까? 아니지. 내가 옳고 그른 게 뭔지 알아. 그래서 내가 그 안 거를 계속해서 그렇지 반복하고 습관화할 때 형성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성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 실천적 지혜를 통해 뭔지를 알아. 그래서 내가 반복해서 실천해. 이거를 반복해. 그럴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이게 내면화가 돼서 덕이라는 게 형성되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래. 이게 무슨 뜻일까? 덕이라는 게 뭔데? 예를 들면 용기나 절제 같은 거. 아까 우리 용기 얘기했죠. 친구들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아니면 학교 폭력 문제가 있을 때 뭐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생긴 용기. 여기 너희 독서실 요 후문 쪽 많이 다니던데 이렇게 졸려가지고 잠깐 산책을 하는데 거기 후문 쪽에 어린이집 유치원 있는 거 알죠? 근데 보니까 저 유치원 꼬맹이들이 한 명을 괴롭히고 있네.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한 번 용기를 내서 정의롭게 내가 도움을 줬어. 그리고 아이들도 잘 이렇게 지도하고 선생님한테 인계를 해줬어. 내가 한 번 딱 용기를 내면 바로 나는 난 용기 있는 사람 이게 되나요? 아니죠. 절제로 치면 이번에 시험 기간이니까 나는 오늘 요 핸드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인스타 좀 안 하고 저녁 먹고 나서는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딱 하루 집중해서 공부했어. 다음날 안 해. 근데 나는 한 번 절제했으니까 나는 절제 있는 사람, 나는 이 절제의 품성을 갖췄어, 나는 이제 인성을 갖췄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할 때 반복을 해서 어느새 나한테 절제하는 습관이 들었을 때
그게 나한테 내면화가 됐을 때.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친구는 저 친구 참 절제력이 대단해. 절제 있는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절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 중 하나가 한 마리의 제비가 날아왔다고 해서 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실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리고 습관을 굉장히 강조했죠. 우리 중요하게 알아둡시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 덕의 예시가 용기, 절제 이런 것들이라고 했죠. 이런 덕목들을 우리는 중용이라고 불러요. 중용도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중용이 곧 도덕적 덕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도덕적 덕은 용기나 절제 이런 거고 이 용기나 절제는 중용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실천적 지혜도 중용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죠. 같은 말이야. 도덕적 덕이 뭔지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즉 도덕적 덕은 곧 중용이다. 같은 뜻이다. 중용이 뭔데?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야.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그 적절한 상태. 아까 선생님 용기 내는 거 얘기할 때 그 적절한 용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 우리가 자칫하면 오지랖이나 뭐 이렇게 나쁜 말로 치면 뭐 나대는 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절제하는 것도 자칫하면 너무 인색한 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적절한 상태. 선생님도 이런 거를 중용을 잘 갖추고 싶은데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것 같아. 평생의 숙제인 것 같은데요. 중용은 감정이든 행위에 있어서 지나침과 모자람을 배제하고 항상 중간을 취하는 품성 상태다. 여기 오른쪽에 선생님이 모자람과 지나침의 중간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이 특징도 중요한데요. 특징 한번 살펴봅시다. 특징 첫 번째,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품성 상태래. 그렇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건 뭐 올바른 게 아니겠죠.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 그리고 산술평균이 아니래. 우리 요 옆에 예시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수학에서 말하는 그래프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뭐 0이고 10이야. 그러면 용기는 딱 정확히 5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지 않아? 오히려 좀 비겁한 것보다는 만용에 가깝지 않아? 그리고 인색하고 낭비 그 사이에 적절한 상태가 절제래. 여기는 오히려 좀 인색한 거에 가깝지 않아? 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잖아. 우리 도나 이렇게 막 저번에 선생님 보니까 뭐 재혁이 도 이런 친구들 운동 진짜 열심히 하던데 그 친구들이 하는 운동의 정도와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운동의 정도와 이거의 적절한 상태는 좀 다를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막 벌크업을 해야 되는 친구의 먹는 정도와 선생님은 지금 이제 뭐 좀 살을 좀 빼야 되는 상황일 때 먹는 적절한 정도는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산술평균 딱 떨어지는 건 아니야.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모든 행동, 모든 감정이 중용이라는 게 있을까? 당연하지. 적절한 상황 중요하잖아. 적절한 행동 중요하잖아. 근데 아니래요. 우리 여기에 선생님은 예시에 살인, 시기심, 파렴치만 적어놨지만 실제 원문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 바람 피는 거. 그거에 적절한 상태가 있을까? 선생님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불륜 이런 거랑 관련된 드라마든 영상이든 이런 거 막 안 보고 막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우연히 이제 알고리즘을 타다가 사랑과 전쟁을 보게 됐는데 이게 자극적이어서 그런가? 그리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점점 차서 그런가? 이렇게 조금씩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이 시나리오를 보니까 이 편은 좀 바람이 그래도 적당한 것 같네. 지나치진 않는 것 같네. 이 바람은 모자라지도 지나치지도 않는 적절한 상태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 무조건 나쁘잖아. 살인도 무조건 나쁘잖아. 시기심, 파렴치? 저 사람은 이 중용의 파렴치함을 가지고 있구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쁜 행동, 나쁜 감정에는 적절한 상태라는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모든 행동과 감정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마지막, 이런 우리가 덕을 잘 갖추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 덕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공동체죠. 그리고 이 덕을 키울 수 있는 공간도 바로 공동체죠. 여러분들이 두호고등학교에 와서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는 반 친구들의 문화, 이런 분위기,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바로 덕이죠. 거기서 쌓아가는 것들이 덕이죠. 우리는 덕이라는 걸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공동체예요.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무인도에 뚝 떨어져 있으면 용기, 절제, 배려 이런 거 중요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덕이 중요해. 그렇죠? 그리고 나라마다, 상황마다, 학교마다, 가족마다 적절한 그 인성이 갖춰야 될, 그 표현해야 될 것들은 다르잖아. 공동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삶이 정말 중요하다. 내가 주변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저 사람들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거를 통해 내가 덕목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실천이라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용기를 내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적 세계관, 중요한 덕의 특징, 그리고 공동체 삶을 강조했다.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어요.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계승해서 등장한 현대 덕윤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근데 이 현대 덕윤리는 갑자기 왜 등장했을까요? 아까 선생님이랑 얘기했었죠.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이랑 사실 다 같은 맥락인데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나 원칙만을 강조하는 근대 윤리,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도덕 법칙, 원칙,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되는 원칙, 칸트가 말하는 정은명령이나 선을 행하고 악을 추구하라는 자연법이나 아니면 그 공리주의는 물론 상황마다 결과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거잖아.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왜 행동만 보냐? 왜 원칙만 따지냐?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고 그 원칙이 적용되는 그 공동체의 중요성은 왜 간과하느냐? 인간의 성품과 덕성을 중시하는 전통 덕윤리에 주목을 하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계승해서 현대 덕윤리학자로 여러분 작년에 우리 아주 진하게 배웠죠? 맥킨타이어나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쓴 마이클 샌델 같은 그런 교수님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대 원칙윤리와 덕윤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요 비교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내가 잘했다, 나 마스터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맥킨타이어의 사상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맥킨타이어 단독으로 깊게 나온 적은 없고 원칙윤리와 덕윤리를 비교해서 보통 원칙윤리를 덕윤리가 뭐라고 비판하는지 그런 거 찾는 문제로 나왔거든요. 작년에 이게 나올 것 같다 했는데 나왔더라고. 어떻게 나왔냐면 당연히 원칙윤리를 비판하는 맥킨타이어 그 입장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럼 우리 그거를 중점적으로 봅시다.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가 아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봤다. 그죠? 그래서 개별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행위에 하는 그런 행위자, 행위자에 초점을 뒀다. 즉 행위자가 가진 유덕한 성품이 잘 갖춰져 있는 걸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원칙윤리 같은 경우에는 행위 동기, 예를 들어서 칸트 같은 경우는 의무의식에 따랐는가를 보고, 행위 결과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공리를, 쾌락을 증진시켜 줬는가 이런 걸 얘기하지 그 행위자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 행위가 의무를 따랐는가, 행위가 공리를 따랐는가 이런 행위보다는
행위자. 그래서 도덕적 모범이 되는 인격 모델을 중시해요. 즉 유덕한 사람이 할 법한 행위, 덕스러운 사람이 할 법한 행위, 그게 옳은 거 아닐까? 결국 덕스러운 삶을 사는 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중학교 도덕 시간에 여러분 그 인격 모델, 즉 도덕적으로 내가 닮고 싶은 롤 모델 찾기 이런 거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때 지금 선생님 친구들 중학교에 있는 친구인 선생님들에 대해 얘기 막 해보면 막 유재석, 김연아 이런 분들이 여전히 많은 롤모델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근데 유재석 씨 같은 경우도 보면 사람마다 다르게, 상황마다 다르게 적절하게 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랑 인터뷰할 때는 이렇게, 저런 성격을 가진 사람과 인터뷰할 때는 이렇게, 뭐 이런 주제일 때는 막 이런 애티튜드로, 저런 주제일 때는 막 뭐 어떤 각자 다 다르게 행동하잖아. 그리고 적절하게 행동하잖아. 우리가 그거를 보고 나도 저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공감해주고 적절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우리가 유재석이 어떤 행동을 했냐를 본다기보다 유재석이 가진 성품을 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랑 연결해서 원칙을 따진다, 공정성을 따진다, 보편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기존이랑 달라. 언제 어디서는 무조건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최대에서 최대 행복인가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미덕과 감정, 그리고 그 상황의 구체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실천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도 생각해봐요. 내가 행동을 할 때 학교에서 뭐 학교 폭력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 학교 규칙이야. 그거 너무나 당연한 규칙이야. 내가 방임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뭐 징계가 일어나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또는 막 잃어버린 물건을 선생님께나 아니면 뭐 주인을 찾아주면 상점 2점을 주는 그런 규칙이 있어. 그럼 나는 그 원칙에 따라야지. 그게 옳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내 인성이,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남을 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고 했다면 지갑을 주웠어. 야, 이 사람 지금 계속 찾고 있겠다. 어떡해? 도와줘야겠다.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 우리의 미덕, 그리고 그때 상황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거잖아. 그게 오히려 더 우리의 실천력을 높여주는 거 아닐까? 자발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닐까? 선한 성품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 자발적으로 도덕을 행동하도록 고무하는 거. 이건 도덕적 실천력을 높인다.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따라서 하는 게 그냥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이 원칙에 따르는 것보다는 윤리의 실천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특정 나라 뭐 아니면 특정 공동체 그 속에 속해 있는 개인 이런 거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공리주의도 생각해보면 안락사 같은 문제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뭐 병원에 있는 의사, 그리고 뭐 간호사, 그리고 가족, 아빠, 엄마 이런 사람 그냥 1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쾌락, 고통 그냥 이런 거 더했지.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이 사람의 특성이나 이 공동체 내에 담겨 있는 거나 이런 게 아니야. 우리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다수결의 원칙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 그냥 그 사람 1 이렇게 더하지. 그리고 칸트의 정언명령에 따르는 것도 봤을 때 그냥 뭐 보편적으로 추상적으로 그 개인의 특성이나 그 공동체의 특성이랑 연결돼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 어떤 개인 특정 지어지지 않은 추상적이라는 거에 반대적으로 보면은 구체적인 어떤 특성이 담긴 개인이 아닌 추상적인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게 돼. 근데 이것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공동체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두오고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너무 좋아. 두오고가 이번에 학생회를 새로 꾸리면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되게 인성교육이랑 관련된 전통을 만들어. 서로 선후배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닐까? 그런 도덕적인 사회가 되는 거 아닐까? 공동체의 역사, 전통. 그거에 따라 우리 삶이 결정되잖아. 우리 작년에 공동체주의 할 때 엄청 열심히 배웠었죠? 즉,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 공동체를 지향하게 된다. 다시 비교해보면 행위자 중심, 미덕과 감정 중심, 구체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실천력이 훨씬 더 높은 거, 그리고 공동체 역사와 전통, 도덕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거.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맥킨타이어 글만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우리 작년에 읽었던 글인데요. 요 덕윤리학자 중에 하나 대표적인 이 맥킨타이어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개인의 자유와 선택보다는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훨씬 더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맥킨타이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전통, 실천, 그리고 서사, 역사 이런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즉 공동체의 전통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도덕적인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공동체랑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존재다. 우리 이거 작년에 서사적자 배웠죠? 나 윤가람이라는 사람은 그 수많은 역사 속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삶을 살고 우리 대한민국에만 그 담임교사라는 제도가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난 담임교사를 하면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교사로서 뭐 이런 꿈을 꾸게 되고 이런 인성을 갖추게 되고 이런 걸 중요시 여기게 되고 이런 나라는 존재는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거랑 동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나는 서사적 존재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 맥킨타이어 쓴 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공동체의 삶과 덕성의 한 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사회가 지니게 된 병폐의 원인은 공동체의 상실과 덕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덕을 육성해야 된다. 덕, 공동체 이런 거 강조하게 있죠. 그래서 밑에 내용도 뭐 더 읽어보면 덕은 우리가 열심히 실천해서 획득할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이다. 아까 우리 용기, 절제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이런 얘기들 좀 하네요. 덕이 있음으로써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 덕은 우리의 삶의 전통을 보존하게 해준다. 우리 예의를 잘 갖추면서 사는 이런 한국에서의 이런 전통 때문에 우리 사회의 질서와 이 전통이 유지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밑에 서사적자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이 지문인데요.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고 이 도시의 저 도시의 시민이고 이 직업 집단의 구성원이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윤가람이라는 사람은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딸이고 내 남동생의 누나고 그리고 나는 두호고등학교의 교사고 그런 역할로서의 내가 좋은 점 그런 역할로서 내가 갖춰야 될 덕성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두호고등학교는 자율창의 정직을 추구하고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그러니까 나는 학생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존재고 이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들은 이러한 역할에서도 좋은 거여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덕윤리에 대한 내용 전체고요. 우리 덕윤리 한번 다시 살펴보면 선생님이랑 처음에 윤리학, 규범, 메타, 기술 그리고 규범윤리학 안에 이론, 실천이 있었죠. 그 이론윤리 안에 우리는 동양윤리, 서양윤리 이렇게 배웠는데 쌤이랑 서양윤리 되게 자세히 배웠죠. 서양윤리 중에 을무론 공리주의 배웠고요. 이 을무론 공리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품성적 덕, 공동체의 삶 강조 이런 거를 계승한 맥킨타이어 등등 이런 덕윤리학자가 등장했다. 덕윤리학자는 행위보다는 행위자. 막 보편적인 판단, 원칙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상황, 미덕, 감정 이런 거를 강조해서 실천력을 높였다. 그리고 추상적인 개인, 막 자유, 권리 이런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삶을 훨씬 더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꼭 문제 한번 풀어보고 질문 있으면 선생님한테 연락하세요. 안녕.